네. 네, 지금 오프라인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요. 온라인으로 24명 정도 와 계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오늘부터 한 6주간 정도 스타크웨어를 소개하고 실제로 개발도 해보는 그 핸즈온 워크샵, 코딩 워크샵까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베이스 캠프는 스타크웨어에서 후원을 하고요. GK 서울에서 진행이랑 그다음에 실제 스타크웨어 커뮤니티에 온보딩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스타크웨어에 관심 있으셔서 오신 분들 계실까요? 온라인에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크웨어 쪽 뎁까지 디플로이 해보고 싶다. 프로젝트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번 베이스 캠프에서의 주된 목적은 실제로 스타크넷이라고 하는 스타크웨어에서 만든 레이어 2에서 동작하는 뎁을 만든 프로젝트들까지 유치하는 게 목적이고요. 유치할 경우 기술적 지원이나 아니면 주 펀딩까지도 연결된다고 하니까 이번 6주간 기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딱 6주가 끝나는 기간에 그 KBW가 있습니다. 그리고 KBW에 스타크넷 코리아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지금 베이스 캠프에서 좋은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은 거기서 발표할 기회도 있을 거니까요. 그런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GK서울에서 네,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네. 참고로 이 포맷은 베이스캠프에서 스타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포맷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현재 라디우스라는 프로젝트를 파운딩하고 거기서 GK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라디우스는 시퀀싱 레이어라고 하는 모듈러 블록체인에서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뭐 스타크웨어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레이어 2들이 대부분 그 시퀀서 즉 블록을 만들고 실제로 이더리움에 호스트하는데 보통 센트럴라이즈된 시퀀서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센트럴라이즈된 시퀀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GK나 아니면 여러 크립토그래피로 풀어보자고 시작한 게 라디우스입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좀 부끄럽긴 한데 이번 2월 달에 텔아비브에서 있었던 스타크웨어 세션이라고 하는 스타크웨어 커뮤니티의 그 컨퍼런스에 저희가 일종의 스타크 탱크라고 하는 신생 프로젝트 피치하는 데 기회를 얻어서 이번에 갔다 온 사진입니다. 트위터는 저렇고요. 기북도 저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베이스캠프 GK 스쿨은 총 7개 세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주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은 7주간이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6주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6주 마지막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BW에 있을 스타크넷 코리아에서 여기서 베이스캠프 출신으로 괜찮은 프로젝트들은 소개할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각 세션은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일단 뭐 1시간 반 정도 제가 발표를 하고 나머지는 뭐 Q&A라든지 좀 자유롭게 쓸 예정입니다. 특히 쪽 GK 쪽 분야도 그렇고 신생 에코시스템 분야가 특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더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알아야 되는 내용도 많고 저도 막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닌지라 질문해 주시면 저도 최대한 거기에 답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9월 14일 날 열리게 되고요. 홈워크가 있긴 한데 이거는 코딩 관련이거든요. 네, 혹시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좋고 그냥 옵션입니다. 그리고 네, 말씀드렸듯이 스타크넷 코리아 9월 달에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션은 총 7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오늘 스타크넷 관련해서 펀더멘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좀 펀더멘털 중에서도 좀 딥다이브 해볼 부분들을 더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베이스 캠프 같은 경우에 카이로 1.0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하거든요. 그냥 이더리움의 솔리디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타크넷이라고 하는 레이어 2에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카이로라는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굳이 왜 얘네가 솔리디티를 놔두고 카이로라는 언어를 선택했느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좀 그 효율을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1.0이 퍼블리시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는 그 기능들도 있고 좀 최적화가 되고 있긴 한데 1.0이 최근에 나왔고 곧 있을 제네시스 즉 현재까지 스타크넷은 카이로 0.몇 버전들을 다 지원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리제네시스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스타크넷은 카이로 1.0 이상만 지원하도록 곧 그런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카이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세션은 테스팅을 주로 할 건데요. 뭐냐면은 뭐 솔리디티가 사실 모든 개발자들한테 좀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그 주변 툴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ID에서부터. 카이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솔리디티를 위해서 쓰고 계신 많은 툴들, 뭐 VS 코드는 당연하고요. 여러 가지 뭐 플레이그라운드, 웹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하드액 같은 그런 케이스도 대부분 지원을 잘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실제 내가 스타크넷 위에서 덱을 개발할 때 어떻게 코딩하고 테스팅하고 디플로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핸즈온 코딩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타크넷의 아키텍처를 좀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좀 이론 부분이 강하긴 한데 아무래도 레이어 2의 덱을 디플로이하는 이상 장단을 좀 알아야 덱을 좀 개발하실 때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타크넷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더리움과 어떻게 연결고리를 지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카이로 아키텍처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요건 약간 언어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데 왜 카이로가 개발자들이 쓰기 쉬운지 그리고 이게 왜 효율적인 언어인지 여러 가지 좀 테크니컬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카이로가 정말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실제 솔리디티 자음으로 이 블록체인 쪽에 많이 쓰일 그런 언어구나라는 좀 확신을 들 수 있게 그런 좀 재미난 아키텍처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스타크인데요. 혹시 여기서 GK 서울 몇 번 그 세미나 오셨던 분들은 많이 좀 익숙할 용어긴 한데 스타크, 스나크 맨날 싸우는 용어 두 용어가 있거든요. 스타크가 뭔지, 스나크가 뭔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좀 수학적이긴 한데 사실 스타크웨어 위에서 덱을 개발하고 할 때 내가 어떤 생태계에서 덱을 개발하고 있고 이 생태계가 왜 좋은지 알려면 사실 스타크는 조금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최대한 친절하게 10살짜리한테 소개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7개 세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여기 에어컨이 궁금한 거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사실 그 스타크웨어에서 베이스 캠프를 진행할 때 보통 하던 거였는데 뭐 이메일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아마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진행할 것 같고요. 여기에 당연히 오늘 했던 발표 내용들은 다 레코딩이 돼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잠시만요. 코딩이 잘 올라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뭐 Q&A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뭐 제가 커버 못하는 것들은 실제 그 스타크웨어의 그 데브렐들이 들어와서 같이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워크라든지 그런 것들은 드리긴 할 건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열심히 잘 드릴 테니까 활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도 채팅으로 주시면 되고요. 네, 오프라인에서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총 6개 정도 어젠다가 있고요. 뭐 짧아서 사실은 일찍 끝나면 뒤에 좀 이렇게 실제 그 다음 세션에 있을 개발 환경 잡아보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일단 오늘은 6개입니다. 첫 번째는 왜 카이로가 나왔는지,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스타크넷인지, 세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카이로 1이 뭐가 뭔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러면 카이로로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툴들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개발할 때 환경 같은 걸 잡아보는 걸 코딩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왜 카이로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예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어떤 뭐 행성에 어, 로켓을 쏴서 뭐 여행을 한다고 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제가 저 과학자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그 기름을 효율적으로 쓸 건지, 그다음에 어떤 런치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최적으로 로켓을 쏠 건지, 마지막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 행성에 닿아갈 건지, 이런 되게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엔지니어가 러스트로 이 알고리즘을 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이제 저런 복잡한 것들, 그러니까 뭐 경로, 그다음에 뭐 그 연료의 효율화 등등은 되게 복잡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짜긴 짰는데 이게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칩니다. 근데 슈퍼컴퓨터가 자기한테는 없고 자기 과학자가 있는 곳에는 없고 사실 자기의 경쟁 국가, 딱 하나의 경쟁 국가에 하나만 있다고,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학자는 어쩔 수 없이 저런 아까 말씀드렸던 행성을 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는 경쟁 국가한테 이 계산을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할 수 있는 거는 경쟁 국가한테 맡기니까 경쟁 국가한테서 받은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넘겨서 경쟁 국가에서 그 알고리즘을 돌린 결과를 과학자한테 줄 텐데 과학자는 이 결과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이게 오동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실제 그 경쟁 국가에서 그 스파이가 방해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자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카이로라는 언어죠. 그러니까 트러스트리스한 코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GK 쪽을 아시면은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그 알고리즘을 카이로로 짜서 그 알고리즘을 경쟁 국가한테 넘기게 되고요. 실행하라고 넘기게 되면 그 과학자는 결과랑 프루프를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루프를 실제로 과학자가 검증해 봐서 프루프가 오케이가 되면은 해당 리절 그 결과값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해주는 게 바로 카이로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알고리즘이 수행될 때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적으로나 뭐 수정이 됐을 때는 저 프루프가 사실 인밸리드, 유효하지 않게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학자는 사실 뭐 경쟁 국가나 슈퍼컴퓨터 아니면 다른 뭐 스파이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저 프루프만 검증하면 결과값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일반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저런 슈퍼컴퓨터가 실제로 정직하게 동작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런 카이로 언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런 예제로 설명을 하고요. 보시면 왜 카이로냐라고 보면 첫 번째 이제 프루버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파이썬이나 아니면 러스트 같은 걸로 프로그램 짜면 사실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 잘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알 방법이 없잖아요. 제대로 동작했는지. 그때 이제 카이로를 쓰면 카이로는 단순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고 프루프까지 나오기 때문에 프루버블 즉 증명 가능하다는 거죠. 뒤에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중국도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GK가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그 연산 무결성, 컴퓨테이셔널 인티그리티를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카이로라는 새로운 언어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암호학적인 증명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누굴 믿고 안 믿고 이게 아니라 수학적인 베이스를 통해서 이 프루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루프를 검증하는 것으로 사실 그 누가 속인다든지 아니면 오동작했는 것을 탐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without re-execution입니다. 즉 뭐냐면 해당 알고리즘을 재실행해보지 않고도 프루프를 검증할 잘못 오동작했다는 걸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보통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산이 잘 되었는지 안 되는지 이제 증명하는 방식이
특정 노드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산을 돌렸을 때 결과를 나오는 스스로 믿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노드들이 똑같은 알고리즘을 노드들마다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용이 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카이로 같은 프루버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프루버블 프로그램에서 나온 프루프를 검증하는 것만으로 오동작이 없었음을 증명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런 리익스큐션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같은 거를 정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카이로라는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타크웨어에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온라인도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세션으로 왜 스타크넷인지나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레이어 1에서 스케일링은 맨날 이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왜 스케일링이 계속 스케일러빌리티가 문제냐라고 보면은 블로그 생성했을 때 새로운 스테이트가 42다라고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방식은 레이어 1에서는 모든 밸리데이터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연산을 해서 결과값 42가 나오면 그제서야 이게 맞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찌 보면 연산 비용이 매우 크죠. 밸리데이터들이 똑같은 연산들을 다 돌려야 되니까. 다만 이제 트러스리스하게 각자 이제 믿을 수 있게 각자가 생성한 결과를 가지고 합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시큐리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연산 비용으로는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레이어 1이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되게 일반적인 얘기라서 사실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를 레이어 1에서 풀었다라고 하면은 좀 시큐리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나 그런 다각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문제점 이런 게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스타크넷은 어떤 케이스냐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로를 이용해서 프로버블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새로운 스테이트가 42라는 것 이외에 프루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42라는 걸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프루프만 검증하면 이 결과값이 제대로 연산됐어. 즉, 컴퓨테이셔널 인티그리티를 보장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암호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밸리데이터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원래는 같았으면은 저 스테이트를 일일이 계산해서 42라는 결과값을 나와야 검증이 되는 거지만 밸리데이터들은 저 프루프만 그냥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이 프루프는 저 블록 스테이트 새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그 연산 양이 매우 작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밸리데이터들 연산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고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밸리데이터들이 이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밸리데이터들이 더 검증 과정에 많이 참여하니까 더 시큐리티가 높아지는 케이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오해하실 부분이 좀 있을까 말씀드리면 블록 스테이트 예를 들어 특정 연산을 직접 연산을 하는 게 프루프를 검증하는 것보다 사실 더 비싸야 이 프루프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 연산 비용을 아끼는 거이고 지금처럼 이런 효율을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블록 스테이트라든지 이런 연산이 만약에 정말 너무 간단하다. 그러면 사실 그 연산보다 프루프를 만들고 검증하는 게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사실 복잡한 연산에 대해서 이런 프루프를 만들었을 때 그 연산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현재 스케일러빌리티를 푸는데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스타크넷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대한 검증을 프로그램하는 네네네. 특정 알고리즘을 제대로 돌아서 해당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프루프고요. 그 프루프를 각 밸리데이터들 받아서 베리피케이션, 그러니까 검증해 주면 이제 그 결과값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게 GK에서는 되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산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프라이버시.
즉 뭐냐면 인풋 여러 개 주고 알고리즘을 돌려서 특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 인풋값 몇 개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췄음에도 불구하고 연산이 제대로 동작했음을 암호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활용되면 프라이버시가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감췄음에도 불구하고 연산이 제대로 됐음을 암호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프라이버시로 활용되는 거고 지금같이 연산을 일종의 컴프레션, 그러니까 압축하는 방식으로 쓰면 보통 레이어 2나 그런 롤업에서 많이 쓰는 그 스케일러빌리티 때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GK의 핵심, 네, GK에 기반한 그런 컴퓨테이셔널 인티그리티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데 실제로 실행하는 것과 베리피케이션 하는 게 이게 사실 차이가 많이 나야 그 효율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뭐 시퀀서, 즉 블록을 만들고 검증하고 뭐 레이어 1에 포스팅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개체가 있는데 그게 트랜지션 뭐 어떤 뭐 일정의 트랜지션을 컴퓨테이션 하는데 연산 비용이 n이 든다라고 보면 그 n을 실제로 그 결과값이 제대로 나왔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밸리데이터들이 만약에 이런 GK 프루프 같은 거 없이 해당 시퀀서의 결과값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면 사실 n이라는 똑같은 연산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밸리데이터들은 컴퓨테이션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프루프만 베리피케이션 하면 되는 거라서 보통 로그 n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x라고 하면 이제 해당 시퀀서가 처리해야 되는 트랜지션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비용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데 사실 로그 n이라고 하면은 그 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검증에 필요한 연산은 이렇게 줄어드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확장성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컨셉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왜 스타트가 로그에서 소나 왜 로그 제곱이냐고요? 그거는 나중에 스타크 시간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트랜지션을 연산해가지고 100개 트랜지션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하면은 이제 n이 100이잖아요. 근데 그 100개를 다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100개를 할 때 요 100개의 연산에 대해서 일종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수학적인 연산으로 뭐 트레이스 같은 걸 만들어내요. 요걸 제대로 수행했다는 거. 근데 그거를 그 검증하는 비용이 암호학적으로 로그 n이다라고 로그 제곱이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냥 검증 비용이 로그에서 네네네. 그 자세한 내용은 스타크 시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게 그냥 일종의 연산이나 뭐 데이터 뭐 연산 그런 것들을 이제 압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레이어 2, 그러니까 GK 롤업 같은 케이스에 많이 쓰는 게 밸리디티 프루프, 즉 유효성을 증명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연산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그 연산 자체를 그대로 재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압축해가지고 더 작은 비용으로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음을 증명하는 케이스. 그래서 컴프레션이라고 많이 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밸리디티 프루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영지식 증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밸리디티 프루프 말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게 이제 그 레이어 2, 그러니까 옵티미즘이나 아니면 아비트룸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드 프루프. 그거는 이제 프루프긴 프루프인데 프로드, 그러니까 누가 사기쳤는지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거 뭐냐면 나온 결과값은 미리 받아들이고 추후에 얘가 프루프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하는 방식이 프로드 프루프고요. 밸리디티 프루프는 이 결과값을 받아들이기 전에 결과값이 유효한지 안 한지 이제 증명을 해주는 케이스. 그게 이제 뭐 오티미스틱 롤업, GK 롤업이랑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GK 롤업, 특히 뭐 스타크웨어나 아니면 GK 싱크, 뭐 스크롤 같은 경우에서는 다 이제 밸리디티 프루프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그래서 GK 프루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컴퓨테이셔널 인티그리티, 그러니까
연산 무결성을 보증한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요게 한참 떠들었던 그 뭐 프레이즈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해라 뭐 그런 식입니다. 즉 이제 GK 프로프를 이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미즘이나 옵티미스틱 롤업에서는 보통 그 프로드 프루프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뭐 해당 프루프를 검증해가지고 일종의 뭐 투표 같은 걸 통해서 암호학적인 방식으로 이 아닌 걸로 증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밸리디티 프루프 같이 이제 GK를 활용하게 되면 사실 누가 이렇게 뭐 보고 투표하고 합의해주고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암호학적 증명 그 자체로 이제 결과값을 믿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요 프레이즈가 많이 쓰이긴 했습니다. 혹시 누가 마이크 켜져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만선님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끌 수 있나? 아, 네, 제가 끌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타크웨어 쪽에서 특이한 거는 얘네는 자기 자신을 GK 스타크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지식 증명을 풀 수 있는 게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프라이버시, 하나가 스케일러빌리티. 스타크웨어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케일러빌리티 얘기입니다. GK는 없어요. 여기서 뭐 데이터를 감추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타크넷이 그런 걸 지원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얘네는 그냥 스타크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스케일링에 관련된 프로젝트다라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스나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GK 스나크라고 하면은 이게 스나크긴 스나크인데 GK 즉 이제 뭔가 데이터를 감추는 그랬을 경우에는 GK 스나크라고 쓰는 거지 무조건 영지식을 썼다고 해서 GK를 붙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이제 강조를 하더라고요. 스타크웨어 쪽에서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스케일러빌리티를 풀기 위해서 영지식 증명을 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얘네가 스타크넷이 GK 롤업이라는 단어를 되게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GK 롤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GK 영지식 증명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버시 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건 밸리디티 롤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용어 싸움이 좀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크웨어에서는 이 밸리디티 롤업이라는 단어를 밀고 있고요. GK 싱크나 아니면 아즈텍 같이 실제로 프라이버시를 지원하는 GK 롤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들을 뭐 GK 롤러 뭐 그렇게도 부르긴 하는데 그 차이점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타크넷은 스타크를 이용합니다. 스나크가 아닙니다. 이 차이점은 뒤에 나오거든요. 혹시 이 차이점 아시는 분 익숙하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스타크, 스나크 되게 오래된 주제이긴 한데 한 번만 좀 살펴 넘어가겠습니다. 둘 다 이제 영시식 증명에서 쓰이는 방식이라는 건 똑같고요. 영지식 증명에서 쓰이는 방식, 그 컴프레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을 압축해서 그 프루프를 만들고 그래서 그 연산 자체를 실행하지 않고 프루프만 검증함으로써 해당 결과값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개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스나크 같은 경우 저 베리피케이션 타임이 컨스탄트예요. 즉 뭐냐면 아무리 알고리즘이 복잡해도 스나크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프루프를 검증하는 데 드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예제처럼 그 어떤 행성에 가는 뭐 행성 경로를 찾는다든지 그런 게 아무리 복잡해도 이 스나크 프루프만 나오기만 하면 그 프루프를 검증하는 데는 상수의 시간이 걸려요. 복잡도와 상관없이. 근데 스타크는 좀 다릅니다. 스타크는 해당 연산이 복잡하면 복잡한 만큼 로그 n만큼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베리피케이션 타임에 걸리는 그게 좀 시간이 다르다. 그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프루프 사이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나크는 288바이트 고정돼 있어요. 스타크는 좀 그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400K까지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400K면 사실 좀 크죠.
그래서 사실 스타크가 이게 데이터 프루프 사이즈가 크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런 스타크나 스나크가 주로 쓰이는 게 GK 롤러 레이어 2에서 쓰이는데 레이어 2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레이어 1 이더리움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더리움으로 내리는 데는 데이터 저장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프루프 사이즈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타크 쪽에서 처음에 많이 레이어 1 쪽으로 많이 못 내렸던 이유가 이 프루프 사이즈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프루프 사이즈로 커버할 수 있는 트랜지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은 스타크는 효율적인 거고 스나크는 그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죠. 무조건 288바이트니까. 그럼 어찌 보면 근데 딱 들어보시면 그럼 무조건 스나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도 장단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러스티드 셋업이라는 게 스나크는 필요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스나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전처리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저희가 톡식 웨이스트라고 부르는데 비밀값이 필요하거든요. 비밀값 하나를 랜덤하게 선정해서 그거 기반으로 전처리 과정을 통해 큰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 프루프를 뽑아냅니다. 네. 그래서 얘가 프루프 사이즈가 일정하고 베리피케이션 시간이 일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시크릿 그러니까 톡식 웨이스트라고 하는 이 랜덤 값이 만약에 이 트러스트 전처리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 이 랜덤한 시크릿 값을 가지고 있는 애는 유효하지 않은 프루프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 연산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그 베리피케이션을 통과할 수 있는 프루프를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톡식 웨이스트라고 부르는 랜덤 값이 트러스트 셋업 이후에는 아무도 몰라야 되거든요. 그런 약간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도 몇 번 진행했고 여러 GK 쪽에서만 진행했었는데 무슨 세러머니 한다고 막 보셨을 거예요. KGG 세러머니 그런 게 다 이제 요겁니다. 세러머니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그 랜덤 값을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다 실제 랜덤 값은 몰라요.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처리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트러스티드긴 하지만 최대한 트러스트리스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타크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장점이거든요. 왜 없냐? 왜 없냐는 사실 밑에 있는 퀀텀 시큐어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데 스타크에서 쓰이는 건 단순히 해시 연산이에요. 해시 연산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나온 어떤 특정 연산 그 값을 가지고 특정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했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셋업이 전혀 필요 없고요. 퀀텀 시큐어 합니다. 즉, 근데 그 해시 펑션이 대부분 이제 퀀텀 컴퓨터와 더 시큐어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크가 주장하는 바는 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스나크에 대해서. 다만 베리피케이션이나 프루프 사이즈가 좀 트레이드오프다.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스나크에서는 트러스트 셋업 아까 말씀드렸던 톡식 웨이스트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퀀텀 시큐어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스타크가 보통 그 일립틱 커브 기반으로 해서 프루프를 생성하거든요. 근데 그 일립틱 커브 크립토그래피가 약간 퀀텀 그 양자역학에 시큐어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프루프 사이즈요? 그러니까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스타크에서 보통 하는 역할이 저 프루프 사이즈로 증명할 수 있는 연산을 최대한 많이 늘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100개 담을 수 있는 걸 뭐 1000개, 10,000개 이만큼 담아가지고 저 프루프 사이즈로 증명할 수 있게 만들면 사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단점을 조금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스타크는 프루프 사이즈 만드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빨라서 연산이 아무리 커도 이 그 프루프 만드는 속도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좀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스타크웨어 베이스 캠프지만 뭐 스타크가 좋다, 무조건 좋아, 스타크 무조건 나빠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장단점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스나크 같은 경우는 그런 프루프 만드는 생성 속도가 조금은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크롤, 뭐 GK 싱크 같은 애들이 보통 스나크 기반으로 해서 GK EVM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걔네 속도가 조금 프루프 만드는데 조금 느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GK 싱크라고 하는 그 GK 롤러 프로젝트가 스나크가 아닌 스타크로 갈아탄다라고 발표도 최근 그 파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스타크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채팅창에 제 이름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톡식 웨이스트는 정해지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관되나요? 톡식 웨이스트는 보관하지 않고요. 이거는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아주 큰 데이터셋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MPC, 멀티파티 컴퓨테이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톡식 웨이스트의 그 세레모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톡식 웨이스트라고 하는 값의 일부만 갖고 있고 그 일부 값을 기반으로 그 큰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되 각자가 톡식 웨이스트를 복구한다든지 그걸 만들어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톡식 웨이스트가 알려지면 스나크의 시크릿은 깨지게 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뭔가 코드 사이즈도 결국에는 증명 tek수에 따라서 그냥 스페이스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400kb라고 이렇게 지정된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범위가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왜 400인지는 확실히 잘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잠시만요. 이게 어설프게 잠깐 답을 드리자면 아까 로그엔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커브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점근선이고 네네네네네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0K 정도 수준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좋은 질문이시니 제가 한번 답변을 남겨놓겠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럼 왜 EV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VM을 안 쓰고 카이로 VM을 만들어냈냐라고 이제 뭐 의구심을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이더리움의 사용자들이 많고 개발자들이 솔리디티로 다 개발해 놨으니까 굳이 이거 다른 언어로 갈아탈 이유가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미 그 레퍼런스 삼을 수 있는 코드들도 솔리디티 많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돌릴 수 있는 코드들도 많고 이미 큰 돈을 들어서 오디팅을 다 거친 안전한 코드라고 증명된 상황에서 굳이 카이로라는 언어로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걸 봤을 때 그게 사실 이제 스타크웨어 쪽에서 좀 넘어서야 할 선이긴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크롤, GK 싱크 등등이 하고 있는 그 GK EVM 같은 케이스는 결국은 컴패티빌리티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그러니까 솔리디티로 짜놨던 뎃들이 수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레이어 2라든지 그런데 레이어 2가 주는 장점, 그 비용, 트랜지션 피, 속도 뭐 그런 것들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일단 컴패티빌리티를 확보하게 된 게 GK EVM인 거죠. 근데 GK EVM이 포기한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프루프를 생성하는 속도나 그 속도 차이가 사실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은 GK를 고려하지 않고 내부가 다 짜여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GK로 증명하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이로라는 뭐 특정 언어라든지 아니면 연산 등이 GK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GK 프렌들리 해야 돼요. 즉 GK로 그러니까 증명 프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서킷을 만든다고 하는데 알고리즘 그거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야 이 알고리즘에 대한 프루프를 빨리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더리움에서 많이 쓰이는 뭐 SHA-256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이미 프리컴파일돼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펑션들이 GK 프렌들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컴패터빌리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속도면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카이로 VM은 좀 다릅니다. 카이로 VM은 컴패터빌리티는 좀 내려놓고요. 최대한 속도 면에서 이점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장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이로 VM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GK VM이죠. 뭐 최근에 나오는 그 올라 뭐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다른 GK VM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장단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스타크웨어 베이스 캠프니까 왜 카이로 VM이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GK EVM 관련해서는 뭐 비찰릭이 쓴 글도 있어요. 타입이 몇 개에 따라서 GK EVM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좀 있긴 한데 그냥 타입 1 같은 케이스는 완전 EVM이랑 완전 똑같은 거. 그러니까 풀 컴패티빌리티를 가진 거.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이 GK를 프렌들리 전혀 EVM에서 지원하는 연산들이 GK 프렌들리 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매우 느립니다. 그러니까 GK EVM 만들면.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보통 뭐 타입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M 레벨 즉 솔리디티 쪽은 이제 건들지 변화가 없어서 누구든지 그 솔리디티 개발자들은 쓸 수 있는 GK EVM이라고 하면 약간 뭐 그 스토리지 쪽,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 예를 들어서 블록을 만드는 걸 조금 변형한다든지 약간의 수정 사항만 가한 게 타입 2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너무 느려서 사실 프로덕트화 시키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뭐 뭐 폴리곤 헤드매지 싱크 등이 하는 게 타입 3입니다. 타입 3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블록 구조뿐만 아니라 뭐 프리컴파일 되는 거를 어떤 건 지원하고 어떤 건 지원 안 하고 해시 값도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지원하는 게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는 지원 안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타입 3. 어찌 보면은 성능이랑 컴패티빌리티랑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네, 네. 절충안이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카카로트가 있는데 요건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 카카로트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손오공. 네, 맞습니다. 뒤에 손오공 있거든요. 카카로트는 뭐냐면 카이로 언어로 이더리움에서 지원하는 펑션들을 다 구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솔리디티로 개발해 놓은 그 탭을 카카로트에 던지면 카카로트가 그걸 알아서 카이로 언어로 변형하고 이거를 스타크넷 위에서 돌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타입 3의 GK EVM 같은 케이스를 만들어낸 게 카카로트. 이게 최근에 뭐 비탈릭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비탈릭도 투자하고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카카로트가 있고요. 타입 4가 이제 GK 그 VM입니다. 완전히 다른 VM이죠. 그래서 컴패티빌리티는 그냥 포기했고요. 퍼포먼스 차원에서 매우 빠르게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폴리곤의 마이든 아니면 스타크넷 같은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새로운 VM으로 나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 그러니까 카카로트에서는 그러니까 그 여기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입 3라고 하면은 솔리디티는 바꾸지 않고 솔리디티를 그걸 디플로이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카카로트에서는 그걸 지원하는 거. 근데 솔리디티 언어를 예를 들어서 카카로트로 솔리디티 언어를 컴파일하면은 그 GK EVM 그 옵코드로 다 바뀌잖아요. 그 옵코드 하나하나를 전부 다 카이로 언어로 다 바꿔놓습니다. 변환 다 해줘요. 컴파일 다 해줘서 그럼 그렇게 나온 카이로 언어를 스타크넷 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카카로트를 레이어 3라고 부르거든요. 스타크넷이라고 하는 레이어 2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뭐 GK EVM 같은 솔리디티를 돌리고 싶어하는 네트워크가 있을 경우에 그 위에서 동작하고 이렇게
카카로트요? 성능이라고 되게 이게 어렵네요. 네? 알겠어. 아,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카이로 자체 언어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라서 그거 한번 나중에 하거든요.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네, 필요하시면 카카로트 개발하신 분도 불러드려야겠네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왜 스타크 넷이냐라고 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재실행 없이 컴퓨테이셔널 인티그리티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 네, 그 프루프 검증하는 비용이 아까 말씀했던 그 알고리즘 자체를 연산한 것보다 훨씬 싸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컴퓨테이션을 압축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스케일러빌리티,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스케일러빌리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를 이용한 형식 증명 형식을 도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타크 프루프는 퀀텀 시큐어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스타크넷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레이어 2들 그러니까 GK EVM 같은 거 많이 이제 뭐 폴리곤도 그렇고 메인넷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좀뭐 이번 연도 내년 초까지 좀 뭐 재미난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게 많이 활용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스타크는 다른 GK 롤업들, 다른 레이어 2들보다는 좀 상당히 유니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예. 레벨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퀀텀 양자역학으로요. 영향을 곧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겠죠. 그냥.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현재 그런 거 관련돼가지고 현재 레벨의 게임 자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립틱 커브라고 하는 그 스나크가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 암호학 자체가 사실 블록체인만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인터넷 서비스 대부분이 그런 걸 많이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립틱 커브 암호학이 현재의 양자역학으로 되게 위험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쓰시는 모든 인터넷 비즈니스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렇진 않고 조만간 이제 올 사항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일립틱 커브로 구현되어 놓은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 프로젝트들, 라이브러리들이 그런 양자역학 때문에 다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해시 기반의 스타크를 이용하면 나중에 뭐 어떤 뭐 양자역학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바꿀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스타크가 어떻게 퀀텀 시큐한 건가요?는 스타크는 해시 연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시 자체가 보통 해시 연산이라고 하면 퀀텀 시큐하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그리고 EVM에서 GK를 프리컴파일 컨트랙트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GK를 프리컴파일 컨트랙트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 질문을 제가 100%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시. 다시 질문이 오면 되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네. 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도넛이랑 음료수도 있고 저기 세파에서 주는 커피도 있으니까요. 좀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피해자도 수고하십니다. 7년 동안 회사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국정조합 제가 시작하다 나서 공인력이 차량을 맞서 차렸다. 그 사이 변호인의 등은 대화 생산 강한 사람들의 변화가 이상치죠. 당신이 그런 짓을 저에게 지었습니다. 공주가 조용히 일만하고 개인의 유자들 잘하고 이야기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두 개 들어와서 하나는 전승민님께서 여쭤보셨는데 GK 프루프 생성 같은 거를 프리컴파일드 컨트랙트로 지원하면 컴패티빌리티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GK 프루프 생성은 사실은 연산이 엄청 커서 스마트 컨트랙트나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수준이 사실은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프리컴파일드로 못 넣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산이 되게 그러니까 네, 상당히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거 생성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프리컴파일드로 넣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박브라이언님이 질문하셨는데 스나크의 경우에 톡식 웨이스트를 처음에 셋업할 때만 사용하고 버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 베리피케이션 과정에서는 톡식 웨이스트가 없어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검증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톡식 웨이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주 큰 데이터셋 제가 용어를 Common Reference String이라고 하는 아주 큰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놓는 데만 쓰이는 거고요. 이 데이터셋이 나중에 프루프를 만들 때나 아니면 프루프를 검증할 때 쓰이는 거라서 톡식 웨이스트는 그 이후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셋 만들 때만 쓰이고요. 근데 그 톡식 웨이스트가 누군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셋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셋으로 유효하지 않은데 유효할 수 있는 프루프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컨셉이라서 톡식 웨이스트는 버려져야 합니다. 네, 아키텍처 101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까 보셨던 건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자가 처음 얘기죠. 과학자가 결과가 42고 이거는 검증했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다른 도시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나 너의 뭐 랩톱을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트러스트, 신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풀까라고 하면 앨리스가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실들을 믿기 위해서는 카이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그 프로프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써있던 카이로 프로그램이 실제로 앨리스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앨리스가 어떤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카이로 프로그램에서 나온 프로프를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크넷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타크넷의 아키텍처를 잠깐 살펴볼게요. 처음에 아까 시퀀서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퀀서는 그냥 여기서 뭐 스타크넷 OS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냥 뭐냐면 사용자들로부터 트랜지션들을 받고 그 트랜지션들을 계산해서 새로운 블록체인 스테이트를 뽑아내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그 결과값을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 레이어 1에 포스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시퀀서는 사실 그 블록을 만드는 거를 주로 하고 이 블록이 제대로 계산되었음을 증명하는 건 샤프라고 하는 프루버가 스타크넷에 있습니다. 샤프는 쉐어드 프루버라는 컨셉인데요. 요게 조금은 아직까지는 오픈 소스는 아니고 현재 스타크넷에서 딱 한 대만 운영되고 있는데 조만간 오픈 소스는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프루버라는 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퀀서가 만들어낸 블록에 대한 실행의 연산 무결성을 증명하는 프루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프루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샤프에서 나온 밸리디티 프루프를 이더리움에 있는 그 베리파이어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넘기는 거죠. 그럼 이더리움에 있는 베리파이어에서는 해당 밸리디티 프루프를 검증하게 되는 거고요. 검증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시퀀서는 이제 이더리움에 해당 시퀀서가 받은 트랜지션들, 그 다음에 새로운 스테이트들을 다 이제 이더리움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할 때 매번 똑같은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스테이트, 그 디프, 그러니까 다른 값들, 차이 값들만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현재 스타크넷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퀀서가 내리는 저 스타크넷 코어
스마트 컨트랙트에 들어가는 저 스테이트 diff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여기 프루버가 베리파이어 컨트랙트한테 내려주는 저 밸리디티 프루프가 통과돼야 됩니다. 통과됐을 경우에만 저 스테이트 diff가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퀀서한테 사실은 뭐 플로드 같은 게 싱크업이 되어 있으면 모든 스테이트를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플로드가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스타크넷에서 돌리고 있는 시퀀서가 갑자기 멈췄어 라고 하면 이미 플로드는 시퀀서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를 다 싱크업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통 저희가 그 레이어 2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스케이프 해치 할 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케이프 해치라는 건 뭐냐면 레이어 2에서 저런 시퀀서들이 오동작하거나 아니면 동작을 멈추거나 아니면은 악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사실 레이어 2이기 때문에 그 레이어 2의 자산들은 다 이더리움에 다 미리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2가 이상 동작했으니 내 자산을 돌려줘 라고 이제 일종의 클레임을 거는 방식이 이스케이프 해치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이상 동작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이제 플로드가 되는 거고요. 그걸 통과하게 되면 아무리 저 시퀀서가 오동작을 했어도 그 유효한 스테이트 변경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컨셉에 있어서 이스케이프 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타크넷의 아주 간단한 아키텍처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후보가 그 말한 블록체인이라고 블록체인 프로듀서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그 주체를 나눠서 아니 그렇지 않고요. 시퀀서가 방금 말씀하셨던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애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스테이트를 바꾸는 거,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프루버는 그 연산이 제대로 수행됐음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GK 영지식 증명 프루프를 생성하는 역할이 프루버입니다. 네, 그 차이입니다. 네. 시퀀서가 어떤 블록체인 스테이트 가져와야 되는 네. 그러면은 플로드를 값이 버리파이어에서 증명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싱크가 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케이프 펜치를 사용을 해서 이더리움에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버리파이어에서 밸리티 프루프로 이제 원래 검증을 하고 스테이트 펜치를 받아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플로드에서 이스케이프 펜치로 온 데이터도 저 밸리티 프루프랑 싱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현재 밸리데이티드 프루프가 필요한 거지. 그 현재 스테이트는 이미 플로드랑 싱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뭐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플로드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스타크넷에 있는 뭐 자산을 다시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밸리디티 프루프 그 스테이트 변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내가 이 스테이트였으니까 이걸 그냥 증명하니까 증명된 뭐 자산을 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밸리디티 프루프는 스테이트가 변환될 때만 필요한 거고 이 변환이 잘 되었느냐를 증명하는 케이스인 거고요. 플로드가 하는 저 이스케이프 해치는 기존에 저렇게 밸리디티 프루프를 통해서 스타크넷 코어에 그 데이터가 미리 그러니까 이미 저장돼 있다. 요거를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바는 시퀀서의 현재 스테이트가 플로드를 다 이제 뭐 싱크업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그 스타트업 코어에다가 업데이트 시켜도 버리파이어로 검증을 해야 되는. 네네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거기에서 우리의 시퀀서하고 프루버 그래서 시퀀서에서 이렇게 코어로 내리고 프루브에서 베리파이로 내리잖아요. 네. 그럼 저기 시퀀서하고 프루버가 이게 제가 놀라서 질문했는데 시퀀서하고 프루버가 레이어 2고 밑에가 레이어 1 이렇게 보면 돼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저 시퀀서가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네, 시퀀서랑 프루버를 하나의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루버는 단순히 이제 밸리디티 프루프를 만들어내는 주체인 거고 실제로 블록체인 스테이트를 다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블록체인은 저기 시퀀서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 남민우님이
이더리움의 차이값만 저장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 저기 보시면은 시퀀서에서 대부분 그냥 블록체인 생각하시면 이더리움이랑 거의 그 머클 패트릭 샤트리랑 거의 뭐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번 레이어 2의 모든 스테이트를 다 저장하면은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뀐 값만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 자산이 이번 레이어 2 블록에서는 바뀌지 않았으면 제 거는 그 스타크넷 코어 요 데이터 내릴 때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이 바뀐 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에 저장하는 데이터 양을 줄이는 방법인 거죠. 그 이유는 이더리움에 저장하는 그 이더리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스테이트 디프 그러니까 차이값만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넷 스테이트의 차이. 그리고 JH님이 이더리움의 베리파이어는 컨트랙트로 보이는데 스타크넷 코어도 컨트랙트인가요? 네, 컨트랙트입니다. 그리고 저 스타크넷 코어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트를 수정해 주신 건가요? 이더리움의 스테이트, 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보관하고 있는 스타크넷의 스테이트겠죠? 네, 상태값 자체를 저장한 게 아니라 상태값의 차이점. 네, 맞습니다. 상태값의 차이점만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건 이더리움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뭐 이렇게 다른 솔루션들이 있는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스타크넷 아키텍처는 아까 여러 가지 엔티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퀀서, 그러니까 실제로 트랜잭션들을 검증하고 수행하고 그다음에 하나로 취합해서 블록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시퀀서고요. 프루버는 아까 그 위에서 시퀀서가 하는 역할인 저 트랜잭션 수행하고 블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타크 프루프를 만들어내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프루버가 지원하는 거는 스타크넷,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릴 수 있는 레이어 2 스타크넷이 있고 스타크 EX도 있거든요. 스타크 EX는 뭐냐면 요거는 앱 스페시픽한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나왔던 DYDX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덱스만 돌릴 수 있는 룰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가 있고 베리파이어는 말씀드렸듯이 레이어 1에 디플로이 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요거는 스타크 프루프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스타크넷 코어는 역시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레이어 2, 그러니까 스타크넷의 그 블록체인 스테이트의 변화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드는 아까 보셨던 뭐 여러 가지 시큐리티 이슈로 인해서 그 시퀀서랑 데이터 싱크를 해놓는 엔티티를 말하게 됩니다. 이게 스타크넷 아키텍처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이로 1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 베이스캠프의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 카이로 1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개발자분들이 새로운 언어다 그러면 이제 학을 떼고 되게 많이 싫어하시는데 카이로 1은 괜찮습니다. 네. 네, 시도해보기 괜찮아요. 네, 베이스캠프에 오셨으니까 한 번쯤 댐 만들어 보시고요. 러스트를 쓰실 수 있으면 되게 편하실 거고 파이썬, 그러니까 되게 기초적인 지식으로만으로도 네,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툴도 잘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하이레벨 언어입니다. 배우기가 쉽고요. 카이로 1은 이번에 나온 카이로 1은 러스트의 형식을 많이 따랐습니다. 혹시 여기 러스트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수영 언어. 어떤가요? 아니 그렇지 아니요 함성 언어기보단 그러니까 뒤에 저기 뭐 신텍스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뭐, 타입 지어가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겠네요. 세 번째는 시에라로 컴파일 듣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약간 뭐 혹시 그 솔리디티의 율이라는 언어 아세요? 율? 그것도 일종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시에라랑 그 레벨이랑 솔리디티 율과 비슷한 레벨입니다. 뭐냐면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카이로 1 스마트 컨트랙트 짜면 이걸 컴파일하면 바로 무슨 그 카이로 VM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셈블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단계를 거칩니다.
시에라라고 하는 Safe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표현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시에라를 컴파일하면 그제서야 이제 카이로 VM에서 돌아가는 카이로 어셈블리로 프로그램이 컴파일되고 이걸 통해서 밸리디티 프루프를 나오게 됩니다. 이 시에라가 왜 나오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GK 쪽을 조금 경험이 있으신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GK 프루프를 뽑아낼 수 있는 케이스는 내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보통 이제 서킷이라고 부르는데 그 서킷에 들어가는 인풋이랑 아웃풋 값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증명하고 싶어하는 건 이 인풋을 해당 알고리즘에 넣었더니 이 아웃풋이 나왔어. 이거를 증명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 연산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연산에서는 인풋 값을 넣었더니 원래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실패하면 이 로직이 한 바퀴가 다 돌지 않는 거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그러면은 프루프를 생성할 수가 원래는 없거든요. 네,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 시에라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내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알고리즘, 이 서킷 이거를 시에라로 하면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해서 이걸 통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실패하는 케이스조차 프루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스타크에서는 좀 재미난 케이스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뭐가 되냐면 보통 뭐 GK EVM이나 아니면 레이어 2한테 사용자들이 악의적으로 막 스팸 공격이나 디도스 어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뭐 GK 롤업 같은 케이스에 사용자가 유효하지 않는 트랜지션을 막 날리기 시작하면 GK 롤업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를 예를 들어서 GK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프루프를 생성한 연산을 돌립니다. 근데 그 나중에 쭉 돌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면 그 연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GK 프루프를 생성하는 비용은 매우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프루버 입장에서는 비용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연산 비용이. 근데 여기 카이로 이걸 이용하면 그렇게 실패하는 트랜지션조차 프루프를 만들 수 있어서 사실은 그런 디도스 공격이 먹히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연산이 쓸모없는 연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그런 컨셉에서 나온 게 시에라입니다. 그래서 시에라는 걸 아시면 시에라가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밑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fail해도 프루프가 생성되는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제 시퀀서가 항상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요 컨셉이 카이로의 컨셉이고요. 네. 요게 카이로 1으로 짠 스마트 컨트랙트 형식입니다. 아마 요것 때문에 러스트랑 많이 비슷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계신데 매크로 통해 가지고 현재에 내가 짜고자 하는 함수가 뭐다라는 걸 보통 지정하는 게 러스트잖아요. 저 위에 보시면 컨트랙트라고 저희 지정하면 밑에 나와 있는 더미 ERC20 저거는 전부 다 이제 컨트랙트 코드라고 명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저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희가 레이어 2니까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보통 이벤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이벤트 형식의 함수다라는 걸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컨스트럭터, 뷰는 그냥 스테이트 변환하지 않고 그냥 그 쿼리만 하는 뭐 그런 함수다. 익스터널 같은 케이스는 뷰 말고 다른 그 실제로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게 외부에 오픈해 놓은 API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위에 저렇게 뭐 use 이렇게 쓰는 게 보통 러스트 신텍스인데 저렇게 해서 뭐 get caller address라든지 stacknet 같은 빌트인 함수들을 불러올 거야라고 지정하는 거고 struct storage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스마트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싶어하는 그 저장 값들을 다 이제 지정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felt EOE의 타입으로 네임을 저장하는 스마트 컨트랙터가 되는 거고요. felt EOE 자주 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필드 엘리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필드 값이라고 하면 이렇게 GK 쪽에서 맨날 나오는 게 그 파이널 필드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에서 따온 필드고 EOE는 252비트를 지원하는 필드 엘리먼트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252비트는 스타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256비트를 저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펠트 EOE 두 개를 써서 저장한다든지 그렇게 좀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EOE는 스타크 프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스타크웨어에서 개발한 일리프틱 커브 방식 중에 그 하나라서 252비트의 타입을 씁니다. 그게 있고요. 이게 네이티브 타입이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사람들이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U256 같이 저렇게 개발자들이 쓸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적으로 다 컴파일할 때 다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저렇게 컨스트럭터에 네임 콜론 라이트 저렇게 하면은 그 실제로 스토리지에 쓰는 케이스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리드 그러니까 네임 아까 보셨던 저기 스트럭터 스토리지 위에 네임 있잖아요. 그 값을 읽어서 이제 펠트 이유로 반환하라 그런 게 이렇게 저렇게 쓰면 됩니다. 스마트 컨트롤 그 함수 내에서 예를 들어서 변수 선언이라든지 그런 거는 let이라고 하는 거는 러스트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써서 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보시면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가 크게 별거 없잖아요. 값 읽고 쓰고 연산하고. 네. 그래서 배우기 쉽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좀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카이로 0. 그러니까 1.1 카이로 1 버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에라 같은 케이스로 실패하는 트랜지션에 대해서 프루프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걸 지원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재 많이 그 카이로 1 버전 이전 스마트 컨트랙터가 많이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카이로 0. 몇 버전부터 카이로 1까지 다 스타크넷에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제네시스는 결국은 요게 좀 요게 아마 4월달 자료라서 좀 그런데 스타크 0.11부터 이제 카이로 1.0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카이로 0.10이랑 카이로 1.0을 둘 다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만간 곧인가 아마 한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네시스라고 하는 하드 포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카이로 1만 지원하기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라는 걸 통해서 카이로 1을 fully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냥 마이그레이션 윈도우 카이로 1.0으로 다 갈아타라는 거죠. 근데 사실 카이로 1.0이 아직까지도 막 개발이 막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텍스가 좀 조금씩 변경되고 있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핸즈온을 해보기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아마 중간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4월달 자료라서. 네, 그래서 카이로 1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이레벨 언어다. 그리고 러스트의 신텍스를 좀 많이 차용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에라라고 하는 거는 실패한 트랜지션들도 허용하게 만들어놨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스마트 컨트랙트가 카이로 0. 몇 버전에서 뭐 1.0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카이로 1.0이 현재 이제 스타크넷이나 스타크넷 테스트넷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제네시스 하드포크가 일어나면 카이로 0.땡 버전 코드는 돌아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실패하는 트랜지션 네. DMS나 리버스나 이런 거랑 같이 네네 맞습니다. 리버튼 할 때. 네. 리버튼 할 때 보통은 프루프를 생성 못 하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GK 많은 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서킷에서 프루프를 뽑을 때 인풋을 넣고 이 서킷을 돌아가지고 아웃풋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서킷에 대해서 프루프를 생성할 땐 인풋, 아웃풋이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고 이게 제대로 생성됐다를 증명하는 게 GK 프루프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인풋,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와 떨어진다는 거는 해당 알고리즘이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성공한 그 해당 알고리즘에 대해서 성공한 인풋, 아웃풋만 프루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성공하지 않더라도 프루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케이스가 저런 시에라는 그 중간 레벨의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둠으로써 가능하게 된 거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 네네네네. 뭐, 그러니까 이 도스라고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그러니까 물론 가능은 하고, 그러니까 이 요거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하는 트랜지션들을 막 마구 뿌려가지고 프루프 생성을 하다가 멈추고 하는 케이스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케이스. 여전히 뭐 의미 없는 트랜잭션은 네네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성공한 트랜지션들만 프루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더리움으로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패한 트랜지션들도 프루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가 트랜지션을 보냈는데 이거 실패했어. 실패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서 그 사용자로부터 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 게 툴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되게 금방 끝날 줄 알고 뒤에 핸즈온 뭐 이거 넣어놨는데 그거는 잠깐 보여만 드리고 집에 가서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다음 세션부터는 좀 같이 코딩도 해보고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건 스타크넷 월렛이고요. 잠시만요. JH님이 아까 컨트랙트의 트랜스퍼에서 from to 이 타입이 어드레스가 아니라 컨트랙트 어드레스 나와 있는데 CA만 타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 트랜스퍼 이게 왜 컨트랙트 어드레스라고 나왔냐면요. 스타크넷은 기본적으로 앱스트랙트 어카운트만 지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EOA, 이더리움의 EOA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모든 어드레스들은 다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월렛들은 다 스마트 월렛,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어카운트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기 from to가 컨트랙트 어드레스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럴 거예요. 네, 월렛입니다. 그 두 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 아젠트 X랑 브라보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브라보스가 최근에 무슨 이슈가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고 저는 아젠트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롬 익스텐션도 있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한번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핸즈온 그러니까 그 디벨롭먼트 그 환경 잡기 위해서 문서 가이드를 하나 드릴 텐데 거기 보시면 다 이거 설치하고 실제로 스타크넷 위에서 이더리움을 테스트넷이니까 이더리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 해보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아마 아젠트 깔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그냥 뭐 브라우스 같은 케이스는 실제 데스크탑 앱으로도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안드로이드, iOS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뭐 툴도 잘 되어 있다 그런 케이스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블록 익스플로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보이저도 잘 되어 있고요. 스타크 스캔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잠깐만요. 음, 보면 열심히 돌아가고는 있어요. 그걸 하나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보시면 트랜잭션 몇 개 있고 이미 뭐 이더리움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익스플로러랑 되게 비슷한데 요거 하나는 다릅니다. 요거 보시나요? 스테이터스? 이게 뭐냐면 이게 레이어 2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당 트랜지션이 레이어 1까지 내려가기에는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거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트래킹할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스타크 스캔에서 뭐냐면 이게 아마 not received는 레이어 2에서 받기 전이다. 뭐 그런 걸 거고 보내기만 하면 여기 아마 초록불이 들어올 거고요. 받았으면 received다 나올 거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걸쳐야 되는구나.
레이어 2에서 억셉 됐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뭐냐면 아까 그 스타크넷 그 아키텍처 보셨잖아요. 거기서 시퀀서가 해당 트랜지션을 블록으로 만들었다. 이 컨셉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뭐냐면 해당 블록에 대해서는 그 프루버가 블록을 만들 그 프루버가 밸리디티 프루프를 만들기 전이고요. 그 말은 레이어 1에 내려가기 전입니다. 다만 레이어 2에서는 억셉했다. 사실 그 레이어 2에서만 억셉한 걸로도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해당 트랜지션이 리버트 나도 크게 염려하지 않는 뭐 앱들은 사실 레이어 2에서만 억셉이 되더라도 뭐 해당 뭐 앱에서 뭐 이렇게 프로세스 한다든지 그런 건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볼 수, 일종의 사용자의 그 UX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스테이트를 나눠놨다 보시면 되고요. 요게 억셉 되고 나면 여기선 지금 레이어 1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6시간 48분 24초 남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프로버가 돌아가는 프로버가 다 동작하려면 7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7시간 걸려서 7시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용도 크고 현재 트랜지션이 그 비용을 충당할 만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프루버를 동작시키는 그 텀을 되게 크게 늘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 무슨 7시간 걸려가지고 레이어 1까지 내려가서 파이널리티가 주어지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막 하는데 이건 그냥 정책적으로 그냥 그렇게 비용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충분하게 분담하면서 네. 시간이 줄어. 네네네.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스타크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게 병렬화 시킬 수 있습니다. 프루벌 여러 개 둬서 블록에 생성된 트랜지션들을 다 병렬로 뿌려서 프루프 하나 만들어내고 이 프루프를 애그리게이션 시켜가지고 뭐 내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효율화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 시간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프루프 돌리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돌리는 것도 그렇고 그 밸리디티 프루프를 만들어서 이더리움으로 내려서 그 베리파이어에서 검증하는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을 많이 늘어놓은 거지. 프루브가 너무 느려서 저렇게 해놨어요. 그건 아닙니다. 2에서 업데이트되는 L2 억셉이요? 저거 몇 수초일걸요? 네, 수초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스타크넷이 센트럴라이즈드 시퀀서거든요. 한 명이 그냥 억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걔가 억셉하면 걔 억셉이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저것도 아마 설정하기 나름인데 지금 뭐 수초 아니면 뭐 1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7시간 정도 동안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네. 일어날 수는 있죠. 네. 예를 들어 뭐 센트럴라이즈드 시퀀서니까 블록 만들어놨다가 뭐 이렇게 다른 블록 리오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리딩하고 있는 그 라디우스라는 프로젝트가 그런 센트럴라이즈드 된 시퀀서의 그 단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뭐 그런 시퀀싱 레이어를 만들고 있는데 얘네도 시퀀서가 센트럴라이즈드 되면 안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거는 뭐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보단 지금 프루프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실제로 뭐 GK EVM이나 GK VM을 만드는데 프루프를 생성하는 시간이 아직 이 기술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시퀀서를 그냥 센트럴라이즈드로 둔 것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스나크나 스타크 이런 프루프를 생성하는 기술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시퀀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고 해서 스타크웨어를 포함한 많은 그 GK 롤업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시퀀서 하겠다고 나선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혹시 좀 어려운 건데 코일을 치자면 코일이 이동할 때 현재 7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이어 2가 있고 레이어 1이 있잖아요. 결국 레이어 1,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해당 스테이트가 저장이 돼야 파이널 리딩, 그러니까 100% 확정인 거예요. 근데 레이어 2는 사실 그거 말고 레이어 그
그 속도를 감안하고서라도 얘는 이제 더 많은 트랜지션들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레이어 2인 거죠. 오프 체인에서 레이어 그 트랜지션들을 연산하고 이런 걸 다 하고 레이어 1에서는 뭐 프루프를 그냥 단순 검증한다든지 뭐 하나의 프루프를 검증함으로써 뭐 1000개 트랜지션들을 레이어 2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파이널리티를 포기한 케이스라서 이론적으로는 7시간 걸리는 게 맞습니다. 요 상황만 보면. 네, 실제로 아직까지는 레이어 2 사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좀 나오긴 한 거라서 사용자가 많아지고 뎁들도 많아지고 하면 네, 요거는 크게 이슈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2에서 L1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어디서 부담인데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으로 내릴 때 비용이 두 개 들거든요. 하나는 프루프를 검증하는 비용. 그 프루프를 실제로 베리파이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 검증할 때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돌아가는 비용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레이어 2의 그 트랜지션들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 두 개가 들거든요. 그 두 개의 비용은 레이어 2의 사용자들한테서 피로 받습니다. 그 피로 받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후처리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 추측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어 1의 현재 뭐 트랜지션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번엔 지금은 뭐 피가 얼마나 발생해? 그럼 이 피를 현재 레이어 2에 1000개 트랜지션이 있으니까 1000개 트랜지션들을 다 나눠서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아서 이제 레이어 2의 오퍼레이터들이 충당하는 거죠. 네. 결국 레이어 2의 그 프루버들, 오퍼레이터들이 비용을 내는 거고 그 비용은 레이어 2의 사용자들이 그 트랜지션 발생시킬 때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좀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스타크 스캔에서 트랜지션 타입이 두 가지 플로이 어카운트랑 인보크 펑션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두 개의 데이터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저장되는 방식에서 뭐 데이터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디플로이 어카운트에서는 보면 이제 디플로이 컨트랙트 어더스 클래스 해시 이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노드에도 저렇게 다른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인덱싱을 잘 해준 건지 좀 궁금하겠습니다. 타입 관련해서요. 트랜지션 타입, 이것도 아주 한번 다뤄야겠네. 저장하는 방식은 똑같을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레이어 2, 그러니까 시퀀서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만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뭐 응용 약간 데이터로 그냥 들어가는 건데 네. 데이터처럼 들어가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이제 인덱싱을 해줬다고 볼 수도 있고. 네네네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이거는 아직 컨텍스트 잘 몰라서 그런데 컨트랙트 어드레스랑 클래스 해시랑 클래스 해시가 들어가는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이거요? 네. 클래스 해시가 왜 들어가는지 약간 네.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해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GK 프로프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랑 인스턴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클래스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일종의 알고리즘 자체를 미리 디플로이 시켜놓고 여기에 대한 프루프를 빨리빨리 뭐 뽑을 수 있게 미리 정형화 시켜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거를 그냥 여기서 하나 갖다 쓰는 거고 갖다 써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재사용할 수 있게. 뭐 C++ 같은 컨셉을 비슷한데 무엇을 검증하고자 약간 저걸 넣는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클래스에서 클래스 해시요? 네, 클래스 해시를 사실 안 넣어도 네, 뭔가 이 블록체인 데이터에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뭔가 그냥 부가적으로 이제 클래스 해시를 넣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클래스랑 그것만 알지 클래스 해시가 저기 굳이 왜 나와야 되는지는 아마 검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확인해 볼게요. 이건 이제 아까 전에 어카운트 엑스트랙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계정을 만들 때 가스비는 어떤 식으로 내게 될까요? 그럼 계정 만들 때 가스비요?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아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나 잘못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그 개발할 때도 여러 가지 툴이 있거든요. 뭐 프로토스타라고 하는 툴도 있고 오픈제플린에서도 사실 툴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좀 완성도가 높지 않나? 다른 GK VM들보다는 그런 게 좀 있고요. 요것들은 다 그 다음 세션들에서 다 이제 한번 해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햇들도 아실 텐데 하드햇도 지원하고 스타브넷, 데브넷 같은 거 가나시 많이 쓰시잖아요. 이더리움 하실 때.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랑 가나시랑 비슷하게 이제 로컬에서 실제 스타크넷에서 돌려가지고 내 뎁을 테스트해보는 디플로이 해보고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요. 스타크넷 리액트 같은 케이스도 있고 스타크넷 JS 등의 타입스크립트 같은 케이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 파이썬 SDK도 있고 네, 하여튼 뭐 많습니다. 네, 많아서 여러 언어들 지원도 되고 스위프트까지 되는지는 몰랐네요. 네. 요것들은 다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해물 브레이크인데 네, 요거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조금 어설프게 남긴 해서 그거까지만 보고 마무리 질게요. 파일 1이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이제 개발 단계에 있긴 해서 다만 이제 지금은 좀 더 많이 좀 안정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개발 단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배우실 수 있을 만큼은 안정화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카이로랭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파이썬을 이제 짜놔주는 건데 스타크넷 CLI를 실제로 이제 여기 이 깃허브에 있는 거고 카이로 제로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카이로 어셈블리로 컴파일할 수 있는 컴파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이로 1을 실제로 쓰시겠다고 하면은 요 깃허브를 이용해가지고 카이로 컴파일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러스트로 짜여 있고 실제로 카이로 1에서 시에라로 컴파일하는 컴파일러가 들어가 있고 시에라에서 카이로 어셈블리로 컴파일하는 컴파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VS 코드에서 많이 작업하실 텐데 거기 익스텐션도 여기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네,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려드린 게 그냥 알려드리고 끝이 아니고요. 나중에 다 코딩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언어를 아셔야 되긴 한데 첫 번째 이제 뭐 언어를 안다기보단 이제 실제로 여기는 개발 환경을 꾸미는 거니까 먼저 러스트를 깔아야 되고요. 러스트는 실제로 카이로 1 컴파일러를 컴파일할 때 쓰이고 VS 코드 익스텐션을 컴파일할 때 이제 쓰이는 거고 파이썬도 여기서 주로 쓰입니다. 실제로 어카운트를 만들다든지 스타크넷 CLI 같은 케이스가 파이썬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디플로잉, 트랜지션 다 인복하는 것도 다 파이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노드.js도 실제로 VS 코드 익스텐션을 패키징할 때 쓰는 거라서 요 세 가지를 아마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간이 좀 있었으면 같이 해볼 수 있는데 요거 제가 PPT는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레퍼런스의 가이드에 들어가시면 제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저 가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카이로 1 컴파일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4월달 그 자료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때 막 개발 단계였어서 카이로 1 컴파일러 자체를 아까 보셨던 GitHub 소스를 다운받아서 컴파일러해서 직접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카이로 1 컴파일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컴파일러를 그냥 간단한 스마트 컨트랙트 짜서 실제로 컴파일해보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카이로 1을 위해서 VS 코드 익스텐션을 설치해보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타크넷 CLI를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넷 CLI를 인스톨을 하면 실제 뭐 트랜지션을 날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해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 한다든지 그런 걸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걸 해보실 수 있고 그래서 사용자 어카운트 만들고 스마트 컨트랙트 선언해서 디플로이 하고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랑 통신 해보는 것까지 또 가이드에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요거 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카이로 1 컴파일러를 까시는데 일단 러스트 먼저 까시는 거고요.
여기 그냥 다 복사해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하고 카이로 1을 실제로 인스톨링 하는 거까지 나와 있고요.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 아마 다음 세션까지는 요거를 한번 쭉 실행해가지고 실제로 디플로이 해보고 어려운 거 있으면 디스코드에 그 질문 남겨주시고 하면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행해보는 게 아마 이번 세션 1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스카이로 1 CLI를 인스톨링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컴파일러 실제로 수행해보고 이그젬플 카이로라고 하는 정말 간단한 이렇게 컨트랙트 하나 짜서 컴파일 해보는 것까지 하면 뭐 쉽게 됩니다. 그리고 VS 코드 많이 쓰시니까 그거 지원하기 위해서 Node.js 설치하시고 익스텐션을 실제로 까시면 이제 VS 코드에서 그 카이로 문법에 맞게 하이라이트 될 거고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설치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다 되게 VS 코드 익스텐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컴파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ierra로 바뀔 건데 Sierra가 JSON 타입이거든요. 뭐 JSON 타입으로 바뀌는 것도 실제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이썬이 필요합니다. 특히 파이썬 3.9 버전이 필요한데 그거 까시면 설치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참 우분투랑 맥 OS만 아마 가이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이후 다른 것들은 잘 테스트가 안 돼 있어서 그 두 가지 운영체제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이로 CLI도 똑같이 어렵지 않게 깔고요. GMP가 가끔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GMP는 GNU 멀티 프리시전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GK 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되게 복잡한 정수나 아니면은 뭐 그런 연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해주는 뭐 라이브러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NU 멀티플 프리시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내려가시면 배선은 다 해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 잘 만들어놨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스타크웨어 그 데블 팀이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 생성하는데 요 어카운트는 사실 스타크넷 뉴 어카운트에서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질문해 주셨는데 가스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가스비가 그래도 뉴 어카운트는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여튼 이렇게 어카운트 어드레스 자기 거 만들 수 있고 요거를 기반으로 여기 소시스에 가서 이더리움을 클레임하시면 뭐 얼마 줍니다. 그거가 현재 스타크넷 고얼리 버전의 그 테스트넷에 지금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으시면 되고 그 받으신 이더를 가지고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 디플로이 하고 이제 뭐 실제로 뭐 인터랙 시뮬레이션 날려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다음번에는 다음 세션부터는 아마 이런 라이브 핸즈온 코딩이 좀 많을 거라서 요거는 꼭 한번 실행 한번 해보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보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익스텐션이나 컴파일러 등이 굳이 소스 코드에서 컴파일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올려놓을게요. 일단 요 가이드랑 여기 이 발표 자료는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스타크넷 북에 들어가시면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이것저것 공부하실 고 싶으시면 여러 가지 툴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세션들에서 하나씩 다 볼 예정이라 시간이 있으시면 보셔도 되지만 없으시면 다음 세션들에서 제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셋업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버전을 알고 있긴 한데 저도 사실 우분투는 안 써서 저는 맥만 쓰거든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가시기 전에 디스코드에 다 접속하셔가지고 저한테 DM으로
이번 GK스쿨 시즌 2에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채널에 초대해드리고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코드에서 저한테 DM만 보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은 또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